하지만 당신이 준호 씨에게 새 부인을 얻어주기 전에 준호 씨에게 저한테 갚을 돈부터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돈?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준호 씨가 5년 동안 당신에게 이체한 돈이요. 결혼 및 가족관계 법률에 따르면 결혼 기간 중 부부의 수입은 공동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한 노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설날 차례상에 단도노 영원짜리 콩나물국을 올림으로써 탐욕스러운 시댁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유를 되찾은 한 여성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찬 겨울 북풍이 아파트 창문 틈을 찢고 들어와 매서운 연말의 냉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밖은 서울의 들뜬 공기, 차량 경적 소리, 그리고 설을 알리는 향냄새와 솔잎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거실은 끊어지기 직전에 현처럼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유리 상판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는 매우 건조했습니다. 설날 전날 저녁 묵은 애군을 보내고 새복을 맞이해야 할 이 상차림은 1년 중 가장 풍성해야 할 것이었지만 고작 2가지 요리뿐이었습니다. 저렴한 콩나물 무침, 한 접시와 검은 간장에 퍽퍽하게 졸인 두부조림 한 그릇, 꽃을 문 닭찜도, 만둣국도, 명절을 상징하는 전이나 갈비찜도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침실에서 나오며 여전히 휴대폰을 붙들고 친구들에게 떠들썩하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재방송되는 명절 특선 프로그램을 보며 해바라기 씨를 짝짝 깨물고 있었고 껍질은 방금 닦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차리는 것을 보자 준호는 흥분해서 자리에 앉았지만 상차림을 보자마자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자신이 잘못 봤는지 확인하려다 불꽃 튀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호는 쉰 목소리로 두부조림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오늘이 설날 전날이야. 당신은 어머니랑 나에게 이딴 걸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라고? 준호의 고성이 들리자 박 여사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 비참할 정도로 초라한 상차림을 본 시어머니는 끓는 기름에 빠진 벌레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세상에, 며느리라니, 이게 며느리 짓거리야. 내가 1년 평생 서울에 와서 아들하고 명절을 보내는데 나한테 두부조림을 먹으라고 해? 네가 이 시골 늙은이를 가난하고 천하게 여겨서 네 고기랑 생선 먹을 자격도 없다고 무시하는 거니? 저는 태연하게 앞치마를 벗어 거리에 걸고 의자를 끌어당겨 두 모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지난 5년간의 인내와 체념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콩나물 무침을 한 젓가락 집어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놀랄 만큼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닭고기나 전, 갈비찜을 살 돈이 없어요. 어머니랑 당신은 이걸로 임시로 드세요. 이 두부조림도 제 지갑에 있던 마지막 5영원으로 산 거예요. 준호는 상을 세게 내리쳤고 종지에 담긴 간장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당신 그저께 월급이랑 보너스 받은 거 내가 다 알아. 당신이 팀장이고 월급이 수천만 원인데 감히 명절 준비할 돈이 없다고 말해. 돈을 숨겨서 친정 부모님 갖다 주려는 거지. 이기적이고 속 좁은 여자야. 옆에 있던 박 여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며 신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봐라,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를 얻으려면 살림을 알뜰하게 할 줄 아는 애를 얻어야지. 저런 애는 데려와봤자
친정에만 퍼줄 줄 알지.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저런 여자 부양한다고 고생이 많지.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양이요. 지난 5년간 누가 누구를 부양했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은행 거래 내역이 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유리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그것은 준호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눈앞에서 숫자들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15일, 당신은 명절 보너스와 13월의 월급을 합쳐 총 1억 원을 받았더군요. 그리고 그 1억 원은 즉시 박 여사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체 내용, 어머니 명절, 용돈 및 쇼핑비. 저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깨끗하게 이체했더군요. 당신은 전기세, 수도세, 양가 부모님 용돈, 세뱃돈 명절 준비 비용을 아내가 모두 처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알아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지만 억지로 목에 힘을 주어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야 아들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천년의 도리야.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당신은 며느리잖아. 당신이 이 집을 책임져야지. 당신 월급은 어디 갔어? 저는 팔짱을 끼고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월급과 보너스 5천만 원이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전부 이체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키웠다면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아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셨죠. 각자 어머니는 각자 챙기는 거. 당신이 말한 그 도리를 저도 똑같이 적용했으니 이번 설 명절은 두부조림과 콩나물 무침뿐이에요. 어머니와 당신 맛있게 드세요. 방 안의 분위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지만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꼬집어 무언가를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성인이 되어 본 적 없는 남자 준호는 아내에게 어머니 앞에서 약점이 드러나자 헛된 자존심에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휘둘러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릇과 접시가 산산조각 났고 두부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검은 간장이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것이 마치 제 암울한 결혼 생활 같았습니다. 당신 대단해. 감히 시어머니랑 계산하려고 들어. 바닥에 흩어진 잔해를 보며 저는 두렵지도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이 종양이 터져 나왔구나. 저는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요란한 소리는 아파트 단지의 고요를 찢는 듯 했습니다. 침실에서 놀고 있던 예은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달려가 아이를 달래려는데 박 여사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예은이를 황급히 안고 나오며 아이를 달래는 척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애기야, 내 엄마 좀 봐. 명절에 이 난리를 치는구나. 박씨 집안의 씨앗이 저런 망나니 며느리를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서서 살벌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돈을 빌리든 무슨 짓을 해서든 제대로 된 차례상을 차려내. 설날 전날에 내가 직접 손을 쓰게 만들지 마. 저는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온갖 모욕을 견뎠습니다. 가부장적인 태도, 어머니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그의 비겁하고 유약한 모습까지. 하지만 오늘 그 인내는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제가 겁을 먹고 비상금을 가지러 간 줄 알았는지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아서 행동하면 착한 거지. 어머니 걱정시키지 말고. 하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저는 돈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미리 인쇄해둔 A사 용지를 꺼내 신청인 부분에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장롱 위에서 대형 여행 가방을 끌어내렸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이틀 전부터 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조용히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나무 바닥 위로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방을 거실로 끌고 나와 차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자 준호와 박 여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굵게 인쇄된 문구, 합의 이혼 신청서를 읽는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당신 감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서명했어요. 당신도 서명해요.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저는 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어차피 당신이 공동재산을 어머니께 빼돌린 증거는 제가 충분히 모아뒀으니까요. 박 여사는 예은이를 의자 위에 내려놓고 달려와 아들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이혼? 누굴 협박하려고 들어?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내 손주는 내가 키울 거야. 너 혼자 꺼져. 저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딸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대로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5년간 제 피땀 흘린 돈으로 반을 갚은 거예요. 어머니와 아드님은 임시로 머물고 계세요. 법원에서 재산 분할할 때 누가 짐 싸서 나가야 할지 보게 될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예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하고 무서워하고 있었고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안고 나가고 싶었지만 지금 준호와 박 여사와 실랑이를 벌이면 아이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줄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일단 제가 먼저 나가고 안전을 확보한 후 설이 지나 아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을 협박하고 법적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예은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예은아, 엄마 며칠 출장 다녀올 거야. 예은이는 아빠랑 할머니랑 있다가 며칠 뒤에 엄마가 외할머니 댁으로 데리러 올게. 알겠지? 아이는 눈가에 눈물을 매단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랄 만큼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은 제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자정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로 폭죽이 쾅쾅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의 밝은 빗줄기가 난장판이 된 방과 준호의 멍한 얼굴, 그리고 박 여사의 앙심 가득한 얼굴 위로 비쳤습니다. 지혜,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당신이랑 나랑은 끝이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그의 고함은 폭죽 소리에 묻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차가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문은 뒤에서 쾅 닫혔고 저와 과거를 단절시켰습니다. 밖에서는 폭죽이 하늘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설날 아침 새벽을 걸었습니다. 마음은 공허했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회가 아닌 허비해버린 제 청춘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잘 가라,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새해에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저는 종로 인근의
작은 호텔을 빌렸습니다. 폭죽 잔해와 붉은 종이가 보도 위에 젖은 채 흩어져 있는 텅 빈 거리였습니다. 호텔 직원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설날 새벽 부은 눈과 지친 모습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빌리는 여인. 하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속하게 방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호텔 방은 깨끗하고 레몬그라스 향이 났지만 냉랭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마치 생사의 전투를 겪은 것처럼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동료들과 거래처로부터 온 새해 축하 메시지 수십 개, 그리고 준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원을 끄고 휴대폰을 던져놓은 채 새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지난 5년의 기억이 느린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는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완벽한 마마보이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중 50만 원만 용돈으로 쓰고 250만 원은 아내가 낭비할까봐 두려워 어머니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반면 저는 평사원에서 부장, 그리고 재무팀장으로 승진하며 남편보다 2배, 3배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가계 지출에 보태는 남편의 돈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준호의 부모님이 생색내기로 초기 계약금 2억 원을 주셨을 뿐 나머지 20억 원 가까이 되는 돈과 매달 나가는 이자는 저 혼자 5년간 고군분투하며 은행 대출을 갚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이 올 때마다 박 여사는 가슴을 펴고 자랑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우리 아들 부부한테 사준 거야. 준호는 묵묵히 이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쓴 것을 삼켰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정말 바보였어. 저는 손을 뻗어 생수병을 집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에 걸린 우라를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호텔의 유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을 끄기 전에 주소를 보낸 친구 미라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너 괜찮아? 방금 너 집 나왔다고 문자 온 거 봤어. 미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 미라야. 해냈어. 나 이혼 서류 제출했어. 수학이 넘어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라의 행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혜야, 네가 그 비겁한 남자랑 계속 살려고 했으면 나 너랑 절교했을 거야. 중마고우의 통쾌한 목소리를 듣자 저는 웃음이 터졌고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미라는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저에게 이혼하라고 부추겼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 그리고 돌싱이라는 꼬리표가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근데 나 너무 걱정돼. 미라야, 시댁이 분명히 예은이 양육권을 주장할 거야. 박 여사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집 문제도 자기가 샀다고 우길 거고.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너 민재 오빠 기억나? 내 사촌 오빠. 김민재 변호사. 저는 미라의 집안 제사 때 몇 번 마주쳤던 그 침착하고 과묵한 남자를 희미하게 떠올렸습니다. 맞아. 그 사람 재산 분쟁, 이혼 사건의 저승사자라고 불려. 내가 설 전에 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해줬어. 오빠가 네 경우는 증거만 있으면 승산이 확실하다고 했어. 내일 모레 설 연휴에 바로 오빠네 집 가서 세배드리는 척하면서 변호사 상담받자. 설날에 소송 상담이라니. 1년 내내 재수가 없으려나. 저는 습관적으로 미신을 따르려 망설였습니다. 재수는 무슨 재수야.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3대가 쌓은 복이야. 민재 오빠 성격 쿨해서 그런 미신 신경 안 써. 너 오늘 푹 쉬어.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미라와 곧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의 세수물을 데워야 하거나 까다로운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걱정 없는 꿈결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우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설날 아침, 서울은 희미한 안개와 새해 첫날의 희귀한 고요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낯선 호텔 침대에 누워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릇이 짤랑거리는 소리도 시어머니가 제사를 준비하라고 고함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평화는 사치스럽고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은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박 여사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을 켜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설날 아침의 고요함을 찢으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네가 감히 전화를 받아? 이 버릇없는 며느리야. 섣달 그님 밤에 남편 버리고 도망쳐? 이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당장 돌아와서 조상님과 우리 모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 당장.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물 한 잔을 따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 여사님. 설날 아침부터 저를 욕하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류에 서명했으니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박 여사는 제 냉담한 태도에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우리 아들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월급도 수천만 원이야. 너를 버리고 나면 내가 너보다 훨씬 젊고 예쁘고 부유한 새 며느리를 얻어줄 거야. 그때 가서 배 아파하며 기어오지 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귀한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럼 너무 잘 됐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호 씨에게 새 부인을 얻어주기 전에 준호 씨에게 저한테 갚을 돈부터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하더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다소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슨 돈?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준호 씨가 5년 동안 당신에게 이체한 돈이요. 결혼 및 가족관계 법률에 따르면 결혼 기간 중 부부의 수입은 공동재산입니다. 준호 씨가 저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수억 원을 몰래 이체한 것은 불법적인 공동재산 횡령행위입니다. 저는 그저께 이체한 보너스뿐만 아니라 매달 자잘하게 이체된 모든 내역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도록 잠시 멈췄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이혼하면 법원은 이 금액을 재산 분할에 포함할 겁니다. 당신은 그 금액의 절반을 토해낼 준비를 하세요. 만약 당신이 갚지 않으면 저는 강제 집행을 요청할 것이고 어쩌면 당신 시골집까지 압류될 수도 있어요. 박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그녀의 급소였습니다. 네가 감히 늙은이의 재산을 사기치고 강탈하려 해. 이 도둑년, 저는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제 딸에게 속한 것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우리는 법원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속에 통쾌함이 퍼졌습니다. 저는 박 여사가 누구보다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며느리를 잃는 것보다 더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 이튿날 아침,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준호가 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손에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뉘우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제스처 없이 문을 막고 섰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도시락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로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곰탕 사왔어. 1시간 줄 서서 샀다니까. 뜨거울 때 먹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을 보니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아플 때 죽 한 그릇도 사온 적 없는 그가 줄을 서서 곰탕을 샀다는 이 갑작스러운 친절은 서투른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어머니나 가져다 드려요.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요. 나 바쁘니까. 준호는 얼굴이 굳어 도시락통을 내리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어린애처럼 굴지 마. 어머니가 화가 좀 났어도 노인이잖아. 당신이 좀 참아. 약속할게. 다음 달부터 월급 전부 당신한테 줄게. 주유비만 조금 떼고 집에 돌아와. 집이 텅 비고 썰렁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약속이요. 당신 약속은 시장에 시든 채소보다 싸구려야. 월급 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때마다 다음 달이었고 결국 그 돈은 당신 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갔지. 나 이제 그 레퍼토리 지겨워요. 달콤한 말로 유혹이 통하지 않자 준호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예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울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딸 좀 봐. 어제 하루 종일 엄마 찾으며 울었어. 어머니가 못 달래서 내가 결국 장모님 댁에 보냈어. 당신은 설날에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찢어져도 괜찮아? 돌아와. 그럼 내가 예은이 다시 데려올게.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하게 지내자. 저는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저에게 감정을 호소하는 도구로 사용하다니. 정작 이 가정을 파탄낸 원흉은 그와 그의 어머니이면서 그는 설날 당일 예은이를 친정에 보내버리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명절을 보냈으면서 이제 와서 자상한 아버지인 척하다니. 저는 손을 세게 휘저어 준호의 손에 있던 도시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곰탕 국물이 그의 구두와 정장 바지에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진한 소고기 육수 냄새가 차가운 복도 공기에 배어들었습니다. 닥쳐. 당신은 아이 얘기 꺼낼 자격 없어.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편하게 명절 보내려고 아이를 친정에 보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준호는 뜨거움에 화들짝 놀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왔는데도 당신이 감히. 맞아, 나 미쳤었지. 그래서 5년 동안 당신 가족을 견뎠지. 이제 제정신 차렸어. 돌아가. 법원에서 보자. 저는 문을 쾅 닫고 안전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밖에서 준호가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리더니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지 않겠다. 저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설 연휴 셋째 날,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친정집이 있는 동네로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택시는 텅 빈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저는 100가지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냄새와 주변 집들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웃음소리가 제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 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든 항상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곳. 어머니는 문을 열고 제가 커다란 여행 가방과 다크서클이 짙은 눈을 한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돌아왔니? 남편이랑 싸웠니? 같은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저를 꽉 안아주셨고 제가 어릴 때처럼 마른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돌아왔으니 잘 됐어. 어서 들어와. 아버지가 저녁 준비하고 계셔. 거실에서 아버지는 예은이와 인형 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인형을 내던지고 제 품으로 달려들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아빠가 출장 갔다고 했어. 예은이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을 꽉 안고 머리에서 나는 달콤한 우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예은아. 엄마, 이제 예은이한테 돌아왔어. 이제 우리 모녀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친정집, 저녁 식사에는 진수성찬은 없었습니다. 대신 잡채, 만둣국, 그리고 부쳐놓은 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잔치 음식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전 한 조각을 집어주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다 알아. 준호가 설날 아침에 예은이를 여기 데려왔어. 구차하게 변명했지만 아빠는 단번에 알았지. 네가 어떻게 결정하든 엄마 아빠는 널 응원할 거야. 인생은 짧단다. 딸아, 너에게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지 마. 우리 집이 엄청 부유하진 않아도 너희 모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어.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소파에서 잠든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한없는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의 가장 든든한 후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 처녀 시절 방에서 예은이를 안고 누워 조용히 속삭이며 설명했습니다. 예은아, 앞으로 엄마 아빠는 한 집에 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예은이 아빠고 엄마는 여전히 예은이 엄마야. 예은이는 두 집이 생길 거야. 할아버지 댁이랑 외할아버지 댁. 엄마는 예은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게. 아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해하는 듯 아닌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예은이는 행복해. 아빠는 예은이한테 자주 소리질러서 무서워. 아이의 순수한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육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준호와 박 여사는 예은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준호는 저에게 심각한 대화를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연애 시절 자주 찾던 호수 근처 카페였습니다. 그는 분명 옛 추억을 되살려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추억은 이제 제게 청춘의 맹목적인 선택에 대한 흉터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했고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이 거뭇거뭇했습니다. 며칠간 저의 보살핌이 부족했고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박 여사의 질책까지 더해져 그는 확실히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얼음을 짤랑거리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아,
당신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나도 따를게. 하지만 우리는 법원에 가기 전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해. 복잡하게 얽히는 건 싫어. 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침착하게 수첩을 펴놓았습니다. 말해봐요. 듣고 있어요. 준호는 헛기침을 하며 권위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첫째, 예은이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어머니의 귀여운 손주이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키워야 해. 당신은 여자잖아. 나중에 재혼할 때 아이가 있으면 누가 당신을 데려가겠어?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야. 둘째, 지금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초기 계약금을 내주신 거야. 매매 서류에는 우리 둘 이름이 있지만 자금 출처는 우리 집이니 그 집은 내 것이야. 당신은 짐을 빼. 내가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정으로 5천만 원은 지원해 줄게.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옆 테이블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뻔뻔함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당신은 내가 3살짜리 어린애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의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양육권에 대해 말하자면 예은이는 딸이고 아직 만 36개월 미만이면 어머니가 우선권을 가져요. 비록 아이가 4살이지만 법원은 아이에게 최상의 양육 조건을 제공하는 쪽을 고려할 겁니다. 당신은 퇴근 후 게임만 하는 아버지, 하루 종일 욕설만 하는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친정의 지원을 받으며 어릴 때부터 아이를 돌봐온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말참견을 하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 부모님이 계약금 2억 원을 주신 것은 맞아요. 장엔 마. 하지만 이 집은 25억 원짜리예요. 나머지 23억 원과 매달 나가는 은행이자는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갚아줬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매달 500만 원의 원금과 이자가 김지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단돈 1원이라도 기여한 적 있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추운 날씨에도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의 피땀 흘린 돈이야. 저는 그 2억 원을 부인하지 않아요. 재산 분할 시 저는 그 2억 원의 시세 차익의 일부를 더해서 당신에게 돌려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갚아야 할 또 다른 빚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두 번째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를 위협하는데 사용했던 그 치명적인 서류였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당신이 당신 어머니에게 이체한 총액은 5억 3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임의로 횡령한 공동재산입니다. 저는 이 돈의 절반, 즉 2억 6,500만 원을 저의 재산 분할 몫에 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서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부릅떠졌습니다. 당신 나를 미행했어? 이걸 어떻게 얻었어? 저는 당신 아내이자 재무팀장이에요. 당신이 저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할게요. 하나는 당신이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동의하고 제가 아파트를 갖는 대신 초기 계약금 2억 원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 이 경우 당신이 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묻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법정에서 싸우는 것. 저는 당신을 공동재산 횡령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때는 당신은 집도 잃고 양육권도 잃고 돈도 토해내야 할 거예요. 선택하세요.
준호는 주저앉아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늘 유약하다고 무시했던 아내에게 말입니다. 준호와의 만남 후 저는 미라의 소개로 김민재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의 현대식 고층 빌딩 11층에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위험 있는 태도와 밝은 눈빛이 총명함과 신뢰를 풍겼습니다. 저는 전체 이야기를 설명하고 제가 수집한 증거 서류 뭉치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날카롭고 완벽하게 증거를 준비해 온 의뢰인은 처음입니다. 이는 소송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맞잡으며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페에서 지혜 씨가 보여준 전략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나 그쪽 가족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남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육권 문제로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저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저는 그들이 제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예은이를 해칠까봐 가장 두려워요. 김 변호사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당장 공동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남편분이 재산을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신속하게 합의 이혼에 서명하도록 압박할 더 강력한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는 제가 제공한 준호의 급여거래 내역서 중 한 항목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남편분이 회사원이라고 하셨는데 회사 정식 급여 명세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입금된 수입이 보이네요. 외부 작업이나 개인 프로젝트 수입 같군요. 맞나요? 네, 외주 디자인 일을 받긴 하는데 그 돈은 항상 숨기고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러한 부수입은 종종 개인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죠. 국세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분은 큰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가볍게는 벌금과 추징금, 금액이 크면 형사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카드가 될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측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 노련한 변호사였습니다. 남편분에게 최후 통첩 문자를 보내세요. 내용은 간결하지만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산 분할 외에도 변호사는 당신이 지난 3년간의 외부 거래를 통해 개인 소득세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사흘 안에 제가 제시한 조건으로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료를 국세청과 경제경찰에 보낼 것입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는 용감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80% 이겼어요. 나머지는 저에게 맡기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서울 하늘은 잔뜩 찌푸린 비가 그치고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이렇게 높고 푸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과 딸, 친구들이 있고 이제 유능한 변호사까지 함께합니다. 준호와 박 여사, 두고 봅시다. 설 연휴 9회째. 봄의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분주한 일상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더 휴가를 내고 친정집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조용했던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혜야, 내 시어머니 박 여사가 밑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 바닥에 드러누워서 네 이름을 외치고 있단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들의 반격을 예상했지만 박 여사가 이렇게 치졸한 방법을 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론과 이웃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저와 제 가족에게 굴복하라고 강요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아빠, 안에 계시면서 예은이를 좀 봐주세요. 제가 내려가서 해결할게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렵지 않아요. 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아래 공터에는 호기심 많은 군중이 이미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원의 한가운데 박 여사는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흐트러진 채 일부러 가련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쿵쿵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오, 이웃 여러분, 나와서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얘가 재산을 강탈하고 살인자예요. 내 손주를 뺏고 내 아들 집을 차지하려고 해. 이제 여기에 숨어 있네. 가문망신이야.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호랑이를 키웠어. 제가 나타나자 박 여사는 에너지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부릅뜨고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여기 있었군. 이 여우 같은 년. 내 손주 내놔. 내 등기권리증 내놔. 네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서류에 사인하라고 속였어. 오늘 내가 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문란하고 버릇없는 여자인지 다 폭로할 거야.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의심의 눈초리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명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것을 잘 알았기에 이 약점을 공략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창피해서 멈춰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울면서 도망쳤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저는 충분한 고통을 겪었기에 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박 여사가 연기하는 것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집에서 가져온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말 다 했어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이 부류막심한 년, 시어머니를 굶겨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녀의 고함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설날 아침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너를 버리고 나면 내가 너보다 훨씬 젊고 예쁘고 부유한 새며느리를 얻어줄 거야. 그때 가서 배 아파하며 기어오지 마. 무슨 돈?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이 늙은이의 재산을 사기치고 강탈하려 해? 이 도둑년. 그리고 다음은 준호가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시인하며 욕설을 퍼붓는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군중은 조용해졌고 수군거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여사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궁지에 몰아넣었네. 세상에 요즘 시대에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다 있나. 아들한테 새 부인까지 얻어주겠다고. 박 여사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안일을 대중 앞에서 이렇게 공개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어이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어 스피커를 뺏으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너 죽여버릴 거야.
저는 뒷걸음질 치며 휴대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맘대로 때리세요. 이 동네 보안 카메라가 찍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휴대폰도 녹화 중이에요. 저에게 손대면 폭행죄로 고소당합니다. 박 여사는 공중에 든 손을 멈췄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감히 손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혼란은 파출소 순찰차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자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고함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지역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워 질서를 방해합니까? 모두 즉시 해산하십시오. 경찰관은 군중에게 단호하게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여사는 경찰을 보자마자 다시 예전의 전략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며느리가 제 손주를 뺏고 우리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고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불쌍한 노인인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님, 이분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분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한 녹음 및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박 여사를 보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정 문제는 집에서 문 닫고 조용히 대화하십시오.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욕설하는 것은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계속하신다면 저희는 어르신을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박 여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 같은 시골 사람에게 경찰서에 가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주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얘가 손주를 숨겨요. 아이는 친모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권리입니다. 법원이 누구에게 양육권을 판결할 때까지 법을 따르십시오. 여기에 와서 소란 피우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원한 가득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서기 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당신 귀한 아들에게 가서 제가 준 사흘이라는 시간은 거의 끝났다고요. 만약 당신이 감히 여기에 다시 와서 소란을 피운다면 저는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당신 아들을 탈세 및 공동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그때 당신 아들은 감옥에 가고 당신은 단돈 1원도 없이 쫓겨날 겁니다. 제 말은 박 여사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었고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네, 네가 감히, 그녀가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고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웃들에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더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은 논리뿐만 아니라 강인함과 냉철한 머리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심리전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의 소란 이틀 후 저는 박 여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욕설이 아닌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운 만남 요청이었습니다. 지혜야, 오늘 점심에 네 회사 앞 카페에서 보자. 엄마가 너랑 단둘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저는 이 문자를 미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조심해, 너. 저 여우 같은 노인네가 또 무슨 꿍꿍이를 부리려고.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 일을 단호하게 끝내고 싶어. 그녀가 숙이고 들어온 것은 내 위협이 통했다는 증거야. 나는 그녀가 다음에 무슨 연기를 하려는지 보러 가야 해. 정확한 시간에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잔의 오렌지 주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얼굴은 억지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시켰단다. 박 여사는 친절하게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지만 음료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 점심시간이 많지 않아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뉘우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엄마가 생각을 많이 했단다. 지난번에 시댁에서 내가 흥분해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잘못했어. 너한테 사과한다. 생각해봐. 어느 부부가 부딪히지 않고 사니. 준호가 어리석게 엄마 말을 들어서 돈 문제를 숨긴 것도 사실 엄마가 너희 둘이 어리고 어려서 돈을 낭비할까봐 대신 맡아준 것뿐이야. 저는 침묵하며 그녀의 교활함에 속으로 경멸을 느꼈습니다. 맡아준 것이라니. 그 돈으로 시골집을 수리하고 자신을 위해 쇼핑한 것을 맡아준 것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강도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도는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털고 털면 남는 게 없으니 너도 이혼 소송을 취하하렴.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준호에게 월급 전부 너에게 주라고 말할게. 엄마도 너희 부부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고 예은이를 봐. 아이는 아빠가 필요하고 온전한 가정이 필요해. 우리 여자들은 운명적으로 고생하는 팔자야.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평온해져. 박 여사는 5년 동안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뻔한 도덕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약 과거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5년 동안 맡아준 돈, 총 5억이 넘는 돈, 그걸 지금 당장 우리 부부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만약 지금 그 돈을 전부 돌려주신다면 제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박 여사는 굳어졌고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문중일에도 쓰고 조상님 묘도 이장하고 시골집도 수리하느라 다 써서 남아있지 않아. 너는 며느리잖아. 시댁을 생각해야지. 왜 자꾸 돈 이야기만 해?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네요. 당신은 제가 돌아가서 당신 이름으로 된 집에 빚 갚는 돈벌이 기계 역할을 계속하고 당신 아들은 여전히 당신의 귀한 아들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는 거절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일어서는 것을 보자. 박 여사는 가식적인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상을 내리쳤고 얼굴은 일그러지며 사납게 변했습니다. 너 거기서. 내가 숙이고 들어왔는데 네가 감히 건방지게 굴어. 너 같은 재혼녀는 남편 버리고 나면 누가 데려갈 것 같아. 네가 잘난 줄 알아. 그 집은 우리 아들 거야. 너는 단 한 뼘의 땅도 건드릴 생각 마. 내가 끝까지 소송할 거야.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거야. 저는 연민의 시선으로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법원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변호사가 당신과 직접 상대할 겁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고
박 여사는 분노와 무력감에 몸을 떨며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단 한 번도 딸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때 그녀는 기꺼이 그것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관할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소집되었습니다. 조정실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갔고 준호는 박 여사가 돈을 주고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나이든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조정 판사는 안경을 쓴 중년 여성으로 엄격했지만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양측의 희망사항을 진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준호 측은 변호사의 사주를 받아 여전히 비합리적인 요구를 고수했습니다. 저의 의뢰인 진호 씨는 이혼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산에 관해서는 초기 계약금 2억 원이 준호 씨 부모님이 준 사적인 돈이었으므로 준호 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지혜 씨의 업무가 바빠 잦은 출장으로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준호 씨가 예은이의 양육권을 가져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철을 열고 과학적으로 정리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저의 의뢰인 김지혜 씨를 대리하여 위 요구 사항에 반박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에 관하여 시댁에서 2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5억 원의 가치입니다. 지난 5년간 저의 의뢰인이 매달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상환했으며 상환된 총액은 15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김지혜 씨의 급여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완벽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이 집의 대출 상환에 어떠한 재정적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이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합리적입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인 준호를 흘끗 보고 계속했습니다. 둘째, 양육권에 관하여 예은이는 여자아이이며 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현 시댁 가정의 생활 환경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 앞에서 어머니를 모욕하는 등 아이의 심리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준호 씨는 재정 지출에 불투명한 역사가 있으며 수입 대부분을 아이를 돌보는 대신 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사는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은행 거래 내역서 페이지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말하는 숫자들은 정의의 저울추를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하지만 2억 원은 사적인 돈입니다. 라고 간신히 반박하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날카로운 칼날처럼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2억 원이 사적인 돈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준호 씨가 결혼 기간 동안 친어머니에게 이체한 5억 3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된 공동재산으로 재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준호 씨가 이 돈의 절반을 공동재산에 반환하여 분할되도록 요구합니다. 준호는 5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노련한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난처한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조정 기일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집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고집을 부리면 막대한 빚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판사는 양측에게 조정 결론을 내리기 전 15분간 휴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준호와 그의 변호사는 반대편 구석에서 긴장된 얼굴로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보며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님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했어요. 안심하세요. 조정실로 돌아왔을 때 판사는 엄격한 목소리로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류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법원은 준호 씨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내가 홀로 빚과 가계 지출을 감당하는 동안 당신이 수입 전체를 친어머니에게 이체한 것은 부부로서의 기여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5억 3천만 원은 공개적으로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당신에게 반환을 명령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준호의 마음에 못을 박는 듯한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이 소득과 생활 환경 증거로 볼 때 당신이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이 시간 소송 비용 그리고 향후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의 조정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판사가 암시하는 더 큰 손실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고한 탈세 혐의로 고소당할 위험, 수억 원을 저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재판으로 가면 100% 집니다. 그때는 집도 잃고 아이도 잃고 빚까지 지게 될 겁니다. 그녀의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섣달 그날의 공격적인 오만함 대신 두려움과 뒤늦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유약하다고 여겼던 아내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판사는 양측이 합의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김지혜 씨는 양육권을 가지고 준호 씨는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아파트 소유권은 김지혜 씨에게 귀속되며 김지혜 씨는 준호 씨에게 초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한다. 준호 씨는 다른 재산 분할금은 받지 않으며 김지혜 씨도 준호 씨가 어머니에게 이체한 5억 3천만 원에 대해 추궁하지 않는다. 딱 법봉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눈물 가득했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삶의 새로운 장이 희망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조정 합의서는 곧바로 법원 서기로부터 인쇄되었습니다. 인쇄된 종이는 법정의 긴장감이 방금 식은 것처럼 아직 뜨거웠습니다. 저는 손에 든 종이를 문장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모든 조항이 명확했습니다. 제가 예은이의 양육권을 가졌고 준호는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준호에게 2억 원을 반환한 후 아파트 소유권이 저에게 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펜을 쥐었지만 한참 동안 서명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역전시킬 마지막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듯 마지막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가장 평화롭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빨리 서명하라고 신호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만약 탈세 및 재산 횡령 증거와 함께 공개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준호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마침내 준호는 이를 악물고 피고 있난에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의 가슴에서 길고 깊은 한숨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무너진 남자의 자존심에 대한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글씨체는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김지혜, 이 이름은 이제 독립적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준호의 아내 혹은 박 여사의 며느리라는 칭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원 문을 나섰을 때 한낮의 햇살이 넓은 돌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수천 근의 바위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옆으로 걸어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혜 씨. 진정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강인하셨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점심 식사 대접해도 될까요? 자유를 축하하는 파티로요. 김 변호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직장인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식사 중에는 더 이상 소송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사려 깊음과 예의 바름은 제가 타인으로부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존중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즉시 2억 원을 준호의 계좌로 이체했고 이체 내용에는 조정 합의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라고 적었습니다. 차감 알림 메시지가 울리는 순간 저는 전 남편과의 마지막 재정적 끈을 공식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작은 방을 바라보며 곧 예은이와 둘만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고함 소리가 아닌 웃음소리만 가득할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합의에 따라 준호는 일주일 안에 아파트에서 개인 소지품을 모두 정리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가 짐을 정리하러 온 날은 흐리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은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아이가 숨겨진 충격 대신 자연스럽게 이 변화를 목격하도록 했습니다. 준호는 몇 개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 책, 데스크톱 컴퓨터를 모았습니다. 집은 점차 텅 비어갔습니다. 커다란 결혼 사진 액자를 떼어내자 흰 벽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감시했습니다. 그가 제가 산 공동재산은 가져가지 않도록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짐 정리를 마쳤을 때 그는 러그 위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는 예은이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떠나야 하는 이 순간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유약함과 맹목적인 효심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집을 잃었으며 이제 딸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팔을 벌렸습니다. 예은아, 아빠한테 와. 예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빠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꽉 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예은아. 정말 많이 미안해. 예은이는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아빠 왜 짐 싸서 가? 엄마랑 나랑 같이 안 살아? 준호는 목이 메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잃은 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출장 가야 해, 딸. 아주 먼 곳, 아주 가끔 예은이 보러 올게. 예은이는 엄마 지혜 말 잘 들어야 해. 저는 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이성은 즉시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후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면 수년 동안 어머니가 아내와 딸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호는 아이를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침착한 시선으로만 응답했습니다. 가세요. 집 열쇠는 테이블 위에 두고 가세요. 준호는 열쇠 꾸러미를 유리 테이블 위에 놓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는 2개의 큰 짐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이 잘 돌봐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은 준호의 뒤에서 닫혔고 그의 무거운 발소리는 복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예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약간 울먹였지만 저는 새로운 장난감으로 아이를 재빨리 달랬습니다. 준호의 존재는 이 집에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저와 제 딸의 것입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술자를 불러 문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기계식 자물쇠를 최신 전자지문 인식 잠금 장치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제가 허락한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 여사나 준호는 더 이상 옛 열쇠로 침입하거나 제 삶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인부를 고용하여 박 여사가 거실 면적 전체를 차지하며 상류층처럼 보이도록 억지로 사게 했던 용과 봉황이 새겨진 무거운 목재 소파 세트를 옮겼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것을 중고 가구점의 헐값에 팔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맞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크림색 패브릭 소파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집 전체를 다시 칠하도록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둡고 낡은 노란색은 순수한 흰색으로 대체되었고 연한 파스텔 블루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집은 탈바꿈했고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예은이 방에는 낡은 침대를 치우고 아이가 늘 꿈꾸던 공주님 성 모양의 2층 침대를 놓았습니다. 저는 구름과 별 모양의 벽지를 붙여 방을 작은 동화 속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새 방을 보고 기쁨에 날뛰는 딸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후 재정은 준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느라 약간 부족했지만 현재 수입으로 더 이상 시댁이라는 밑빠진 독에 돈을 대지 않아도 되므로 저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 이름으로 된 별도의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월급의 일부와 준호가 주는 양육비 전액을 넣어 아이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집에서의 첫날 저녁, 저는 예은이와 부드러운 소파에 기대어 만화를 봤습니다. 새 페인트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났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제가 어떻게 앉았는지 꼬집는 사람도 없었고 TV 소리가 크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너무 예뻐.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 예은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그래. 여기가 우리 모녀의 왕국이야. 저는 눈을 감고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평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 새로운 장은 분명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이혼 후 반년 동안 저의 경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가족 문제에 얽매이지 않자 저는 모든 정신과 힘을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저의 노력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 중요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지혜 씨, 이사회는 부산의 대규모 지사를
확장할 계획이야. 그곳의 재정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당신처럼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정리해줘야 해. 나는 당신을 부산지사 재무팀장으로 추천하고 싶어. 임기는 1년이고 급여는 1.5배 인상. 회사에서 모든 숙박비와 차량을 제공할 거야. 그것은 굉장한 기회였지만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예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면 누가 아이를 돌볼까요? 하지만 제가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이의 더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줄 이 드문 승진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신중하게 상의한 끝에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열렬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딸아, 가거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예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돌볼 테니 주말마다 돌아오면 되지 않니? 부산도 고속도로로 1시간이면 금방이야. 그리하여 저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새 지사에서 저는 뒤죽박죽된 서류들과 태만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은밀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배짱으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사기와 횡령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해고했으며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부산지사의 재무 시스템은 원활하게 운영되었고 이익은 급증했으며 손실은 0에 가까워졌습니다. 저의 명성은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철의 장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부산의 사택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에는 종종 아이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에 저는 더욱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한 번은 사장님이 내려와 모든 직원 앞에서 저를 칭찬했습니다. 김지혜 팀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지사를 파산 직전에서 구했습니다. 회사에서 당신에게 합당한 포상을 할 것입니다. 그 상금을 손에 쥐고 저는 저 자신에게 명품 드레스를 선물하고 부모님과 딸에게는 선물을 잔뜩 사주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독립적이고 성공할 때 그들의 기품이 저절로 드러나 타인의 존경을 끌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점점 승승장구하는 동안 준호에 대한 소식은 공동의 친구들을 통해 들려왔는데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살거나 근처의 방을 빌려 살았습니다. 제가 돌려준 2억 원은 그의 어머니가 몇몇 다단계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근무 태만이 심해지고 잦은 지각과 어리석은 실수로 강등되었습니다. 한때 말끔했던 도련님의 외모는 이제 지저분하고 패숙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제가 아이를 데리러 부산에서 서울로 차를 몰고 왔을 때 예은이의 유치원 앞에서 준호가 서성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값싼 곰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계하는 시선으로 여기 왜 왔어요? 오늘은 합의된 면접 교섭일이 아니에요. 준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개인 승용차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내린 저의 변화에 그는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색하게 곰인형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지혜야, 안녕. 그냥 예은이를 잠깐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당신은 이번 주 일요일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이가 수업 중이니 돌아가세요. 아이를 방해하지 말고요. 준호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해. 어머니가 돈을 다 잃었어. 이제 나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해준 밥이 그립고 우리 가족 분위기가 그리워. 나 용서해 줄 수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는 어머니 말 듣지 않을게. 저는 몸서리를 치며 그의 손을 뜨거운 것을 만진 듯 뿌리쳤습니다. 그의 비겁함은 저에게 연민 대신 혐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거만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자 다시 옛뜻을 찾으러 돌아오다니. 정신 차려, 준호 씨.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과거에 저는 죽었어요. 이제 저는 김지혜이지.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저나 제 딸을 한 번 더 괴롭히면 저는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저는 뒤돌아 유치원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가로등 아래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속삭임을 믿고 귀한 보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평생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송 후 저와 김 변호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김 변호사의 사무실과 장기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업무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부산지사에서 복잡한 경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을 자주 도왔습니다. 점차 업무상의 교류는 친밀한 커피나 저녁 식사로 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세련되고 사려 깊으며 경청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항상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기에 저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주말에 제가 서울로 돌아오면 김 변호사는 저희 부모님 댁에 들러 아버지께 좋은 차를 선물하거나 예은이에게 그림책을 사주곤 했습니다. 예은이는 김 변호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매우 인내심을 가졌는데 이는 친아버지도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김 변호사는 저에게 호수 주변을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었고 호수는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김 변호사는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진심이 담긴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지혜 씨, 저는 당신이 상처받았고 아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예은이도 아낍니다. 저는 앞으로 당신 모녀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준 그리고 항상 저를 묵묵히 응원해준 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헛된 말에 속는 순진한 소녀가 더 이상 아니지만 저는 김 변호사의 행동과 진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먼 미래에 대해 약속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에 동의할게요. 저한테 인내심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김 변호사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영원이라도 기다릴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2년 후 강변의 생태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이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고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함께했습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얀 튤립 부케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고 그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작은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천사처럼 꽃을 뿌리며 앞에서 걸었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김 변호사를 자연스럽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아빠 민재라고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속삭였습니다. 제 삶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에게 가족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든 폭풍을 겪고 마침내 제 인생의 배는 평화로운 항구에 닿았습니다. 결혼 1년 후 우리는 새 식구, 귀여운 아들, 보기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에 관해서는 미라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가 중매한 시골의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고 합니다. 새 며느리는 박 여사 못지않게 사나웠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박 여사의 약점을 잡았고 그녀의 돈을 모두 관리하며 박 여사에게 밥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고부 갈등은 이웃들이 모두 알 정도로 요란했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에 끼어 무능하고 유약하여 날이 갈수록 초라하고 인생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 차를 운전하며 예은이와 보기를 태우고 옛 동네 거리를 지나가다가 준호가 길거리 찻집에 앉아 있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의 모습은 넋을 잃은 듯했고 옷은 꾀죄죄했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고 우리의 시선은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후회, 그리고 극도의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하고 엑셀을 밟아 지나쳤습니다. 과거는 이미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그저 길을 엇갈린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도 놓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고 악랄했던 박 여사는 결국 악처를 얻었고 유약하고 배신했던 준호는 결국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저는 놓아줄 줄 알았고 싸울 줄 알았으며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독립하고 주체적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용감하게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 때 세상은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이 재정적 독립과 강인한 의지를 통해 억압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적 독립의 중요성. 주인공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기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 시댁의 비난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 대응과 심리전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용기, 불행한 관계를 끝내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 지혜의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설날에 5영원짜리 상을 차리는 대신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편안한 노후를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